네, 오늘 폰트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라인 파이낸셜 플러스 소속 곽기봉입니다. 글로벌 서비스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처음으로 겪게 될 문제가 폰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라인을 입사해가지고 처음에는 글로벌 거래소 비트박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거래소를 거쳐가지고 일본 쪽 신용평가 모델과 소액대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내내 이제 글로벌 서비스, 외국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폰트 문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예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는 폰트가 이제 렌더링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산세리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저희 개발자들이 잘 써야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나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혹시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몇 번이고 발표를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폰트가 너무 저를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안에 가려져 있는 것들도 많았고요. 크롬이나 이제 사파리나 브라우저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절 어렵게 했고요. 또 이제 지구에 엄청 다양한 문자들이 있죠. 그 유니코드가 나오기 전에는 인코딩 방식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유니코드 이후에는 UTF-8이나 UTF-16 같은 인코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기 보이시는 개수가 문자 개수가 약 18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 18만 개를 하나의 폰트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용량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별로 폰트를 따로 만들고 있죠. 한국어 폰트나 영어 폰트나 중국어 폰트 같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니코드는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에모지도 지금 사실 다 폰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구글에서는 저 노트 컬러 에모지를 사용할 거고요. 애플에서는 애플 컬러 에모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모지 폰트도 지금은 조금 성숙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웹사이트별로 커스텀 에모지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폰트 또 하나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OS는 저마다 폰트가 다 다릅니다. 저기 안드로이드에서는 로버토, 맥OS에서는 헬베티카, 윈도우즈에서는 서가 UI, 우분투에서는 우분투라는 폰트가 있고요. 정말 다양하고요. 이뿐 아니라 OS 버전에 따라 폰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맥OS를 보시면 요세미티 버전 이전과 이후로 새로운 시스템 폰트들이 도입이 되었어요. 루시드 그랑데, 헬베티카, 샌프란시스코라고 읽는 폰트들인데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런 캐나이 유즈 같은 거 보면서 자바스크립트 API의 하위 호환성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폰트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개발자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버전별로 폰트가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헬베티카 노이어하고 위에는 이제 루시드 그랑데인데요. 두 폰트별로 글자의 길이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개발자분들 이거 잘 구별 못 하실 수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까봐 하나로 합쳐봤어요. 조금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뒤에 D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저 루시드 그랑데라는 옛날 폰트가요. 그래서 헬베티카 노이어에서 이 폰트에 딱 맞춰가지고 위스를 잡아놨는데 그 하위 OS에서는 그 위스가 깨져서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I에 엘리먼트가 깨져 있으면 되게 기본도 못 지키는 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되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중요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단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단말별로 폰트들이 다르고요. 버전별로 폰트들이 다르고요. 여기에 다국어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 로마자, 한글, 그리고 저기 한문, 일본어 폰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렌더링된 폰트의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폰트를 제가 이제 서빙하는 웹페이지가 어떤 폰트로 그려질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하기 쉬우면 차라리 쉬울 텐데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트는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일단 폰트 사이즈 100픽셀로 놓고 폰트들이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헬베티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라는 폰트고요. 그 아래가 루시드 그랑데라고 아까 맥OS에서 봤던 폰트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100픽셀은 높이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높이가 100인 건 하나도 없죠. 115, 120, 118로 되어 있습니다. 위스는 더 많이 다르고요. 흔히 뭐 개발자는 디자이너랑 1픽셀 갖고 싸운다고 하는데 디자이너가 때릴지도 모릅니다. 폰트가 왜 이렇게 크기가 다른지 폰트 디자이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실제 폰트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로마자하고 한글하고 일본어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 규칙이랑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 라인은 소문자 라인의 하단에 맞춰져 있는데 G나 J 맞죠? J 같은 거는 이 베이스 라인 밑을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한글과 뭐 일본어나 한문 같은 데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참조하는 형태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 H를 기준으로 캡하이트라고 부릅니다. 스몰 X 기준으로 X 하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는데 폰트의 좌우 길이에 관련된 속성들도 있어요. 이 자간인데요. 이 자간까지 있으면 너무 헷갈릴까봐 일단 빼버렸습니다. 이 상단 기준으로만 이렇게 기준을 그려서 폰트가 디자인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자이너는 컨텐츠 아레아라는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폰트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기 베이스라인과 캡하이트 위아래로 어센더하고 디센더라고 불리는 약간의 여백을 지정해가지고 컨텐츠 아레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라인하이트 노말이라는 CSS 속성하고 라인하이트 노말이라고 주게 되면 컨텐츠 아레아 이 속성이 똑같고요. 컨텐츠 아레아 그 높이가 이걸로 이제 두 줄이 되건 세 줄이 되건 이 높이대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인하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 1은 노말이라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라인하이트의 숫자 값을 주게 되면 컨텐츠 아레아의 높이 그 비례해가지고 라인하이트 속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컨텐츠 아레아의 높이를 1000 유닛이라고 하면은 이게 라인하이트 1입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아레아는 폰트 디자이너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1500인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라인하이트는 1.5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블로그는 아니고 저 앞에 나와 있던 블로그인데 그분이 이제 써놓은 걸 보면은 라인하이트가 0.6에서 3.4까지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인하이트에 숫자를 주게 되면 조금 엘리먼트들이 좀 깨져 보일 수 있거든요. 글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라인하이트 노말일 때는 일단 컨텐츠 아레아랑 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아레아가 라인하이트를 컨텐츠 아레아보다 조금 작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라인하이트 값이 CSS에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컨텐츠 아레아의 하단 영역이 잘렸죠. 만약에 크다고 하면은 컨텐츠 아레아가 좀 위에 붕 떠 있게 되죠. 지금 이런 영역들은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커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치는데 만약에 아까 봤던 똑같은 예제인데요. 헬베티카하고 샌프란시스코 디스플레이 높이는 헬베티카가 더 작거든요. 헬베티카에 맞춰 라인하이트 값을 줬다라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디스플레이 폰트에서는 하단 영역이 좀 잘려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하이트에 숫자 값을 줄 때는 되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폰트가 어떤 폰트가 올지 그 예측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굵기 가지고 엘리먼트가 깨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정말 간혹가다 있습니다. 정말 딱 맞춰놨을 때. 근데 이제 폰트마다 굵기가 다른 거는 디자이너가 만약에 300과 500을 구별해서 썼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눔 코딩에서는 똑같은 굵기로 보이고요. 애플 썬돌 코딩 네어에서는 300과 500이 구별돼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일하는 환경은 한국의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일본에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는 보통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핸드폰이나 PC의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놓고 쓰고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폰트 패밀리에는 산세리프를 주었고요. 이 산세리프는 일단은 지금은 그 기본 서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 안녕하세요, 뭐 FAconf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문장인데 다른 폰트가 2개 있어요. 저렇게 2개가 다르거든요. 잘 못 보셨죠? 전혀 모르시겠죠? 라인을 그려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라인과 캡하이트를 그렸습니다. 이래도 티가 잘 안 나나요? 이게 만약에 다 같은 폰트였으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약간 더 안정감이 있죠. 높이가 다 같으니까요. 근데 구별 못 하시겠죠, 솔직히. 개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롬 디버거 툴을 통해 보면 돼요. 크롬 디버거 툴에 엘리먼트 탭에 컴퓨티드를 보시면 저기 하단에 렌더드 폰트라고 있습니다. 이 렌더드 폰트에 어떤 폰트로 렌더링이 됐는지 나와 있어요. 저기 2글자만 히라기노 산스로 렌더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봤던 그 2 한자가 하나는 발자하고 하나는 영자인데요. 일본 한자는 한국에서 쓰는 한자와 조금 다르게 쓰는 일본식 한자가 있어요. 그 2 한자가 일본식 한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 썬돌 코딩 네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자여가지고 그 2개는 히라기노 산스로 자동으로 폴백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네이버 2번째 사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네이버 모바일 홈인데 여기서는 이제 폰트 패밀리를 저렇게 쓰고 있어요. 저거의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알파벳과 숫자와 기호는 헬베티카 노이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한글은 애플 썬돌 코딩 네오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들로도 그리지 못하는 거는 산세리프로 표현을 한다. 인데요. 여기서 저희 프로젝트는 가운데만 일본어로 바뀌어 있어요. 네이버 계열 디자이너 분들이 저 폰트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왜 좋아하나 봤더니 저 히라기노 산스의 숫자보다 헬베티카 노이어의 숫자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잘 모르겠죠. 아무튼 봤는데 요 밑에 보시면 라인이 살짝 안 맞아요.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선 한번 그어보면은 그 라인이 안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베티카 노이어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게 조금 특징이 있는데, 언어별로 특징이 있는데 일본어하고 중국어의 폰트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일본어 폰트 앞에 저런 일반 영문 폰트를 붙이면은 일본어만 좀 크게 보입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컨텐츠 아래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 때문에 생긴 차이인데요. 폰트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져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디자이너는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또박또박 얘기하셨어요. 이 픽셀 더 크게 해주시고요. 4픽셀 더 크게 해주시고요. 뭐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여기서도 머릿속으로 비율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저 폰트가 헬베티카 노이어라는 폰트라는 겁니다. 애플 폰트예요. 안드로이드로 가면은요. 헬베티카 노이어가 없기 때문에 로보토 폰트로 렌더링이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실 수 있죠. 근데 저기 태극기는 왜 달려 있을까요? 일본인 폰에서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발자가 잘못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이너와 계속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개발을 해둬야 그런 것, 네. 서로 편하겠죠. 왜 그런지 이제 산세리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산세리프는 이제 제네릭 폰트죠. 그 산스가 이제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라 세리프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세리프는 이제 글꼴 꼬리에 있는 꾸밈을 말하고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고딕 계열 기본 폰트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빠져 있습니다. 언어별 설정에 따른 기본 폰트입니다. 언어별로 산세리프는 다 다른 폰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크롬 설정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고급 글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어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어 스크립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기 써있는 일본어가 히라기노 카쿠 고딕이라는 폰트입니다. 한글을 보니까요. 한글은 이제 유스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저 디폴트는 제 OS의 언어 설정에 따릅니다. 제 OS가 만약에 일본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아까 봤던 일본 스크립트에 유스 디폴트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런 제네릭 폰트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용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사실 애플에서 사용되는 제네릭 폰트고요. 저 애플 시스템은 사파리에서 동작하고 블링크 맥 시스템 폰트는 크롬에서 동작을 합니다. 둘 다 이제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저 맥OS에 있는 다양한 버전의 시스템 폰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제네릭 폰트입니다. 이제 사파리와 크롬이 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놨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UI라는 폰트고요. 이 시스템 UI는 윈도우즈에 가서도 잘 동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UI도 언어 설정에 따라 구성된 폰트 셋이 다르고요. 다만 얘는 하나 더 독특한 점이 있는 게 윈도우즈에서는 테마별로 폰트가 다르거든요. 테마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의 클래식 테마는 정말 오래된 클래식 윈도우를 사용하는 테마죠. 여기에서 부트스트랩.com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폰트가 촌스럽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도 시스템 UI를 드랍시켰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도 시스템 UI를 사용하고 있다가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시스템 UI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문장 사이에 낯선 폰트가 하나 있고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저 발자입니다. 발자 첫 번째 있는 한자요. 폰트마다 크기가 다르고요.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보는 폰트가 다를 수도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되게 간단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글로벌 사이트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페이스북은 시스템 UI 폰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저 두 번째를 보시면 맥이라는 클래스가 보여요. 아마 OS별로 분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저 제일 밑에 있는 헬베티카, 아리엘, 산세리프 혹은 그 위로 올라가서 다른 폰트들을 설정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산세리프 자체가 언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제 사용자별로 다르겠죠. 뭐 이렇게 평범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 스캐너를 보니까요. 제일 앞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정의한 기호, 숫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웹 폰트를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OS별로 모든 폰트를 다 넣어놨어요. 저 로버터, 뭐 옥시겐, 우분투, 뭐 이렇게 OS별로 폰트를 다 넣어놨는데, GitHub도 사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 쪽에는 되게 불친절한 설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아시아에서는 어차피 한글이나 일본어나 표현하려면 앞에 있는 거 싹 다 무시되고 산세리프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ip.com인데요. 저는 이 방식의 접근 방식이 제일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테스트할 건 좀 많아지겠죠. 동아시아권 이제 세 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각기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는 되게 화면별로 많죠. 너무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사실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나눔 고딕, 뭐 나눔 발음 고딕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저는 웹폰트를 지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웹폰트 최적화만 좀 잘 시키면 디바이스별로 폰트를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간단한 솔루션은 어트리뷰트 하나입니다. 랭이라는 어트리뷰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있으나 마나 전체적인 그 프론트 로직에는 크게 아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언어를 지정하는 속성이고 전역 속성이어서 어느 태그에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징을 알아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언어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어가지고요. 산스리프가 적당한 폰트셋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언어별로 적용하게 됐을 때 그 언어별 스타일도 가져가서 쓰게 됩니다.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폰트 패밀리는 산세리프로 그대로 두고요. 하나의 p 태그에는 기본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언어를 정해서 띄워보니까요. 폰트가 다 달라서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그 아래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위에 있는 한국어보다 크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폴트는 코리아랑 똑같이 그려졌어요. 왜냐면은 코리아는 디폴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디폴트는 저 폰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본어는 아까 보셨던 히라게노 카쿠고딕 프로라는 폰트로 그려졌고요. 중국어는 핑팡 이런 폰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산세리프에 대해서 도식화를 한번 해봤어요. 산세리프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인터페이스입니다. 파라미터가 랭귀지가 되고요. 리턴 밸류가 폰트셋이 되는 겁니다. KO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애플 산돌 고딕을 준다. JA를 넘겨주면 히라게노 카쿠 고딕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산세리프라는 그 제네릭 폰트는. 이때는 한국과 일본 어떤 단말에서도 보든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국은 디폴트니까 이제 한국의 디폴트는 아까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의 디폴트는 일본어 해가지고 각각 다른 폰트가 렌더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CSS에 설정을 거는 거는 이런 식으로 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 일본, 중국별로 폰트들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와 코리아도 다른 폰트로 렌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솔루션인데요. 이거는 사실 개발자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디자인이 되게 유연한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아까 페이스북이 대표적으로 산세리프를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왼쪽은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일본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폰트 길이가 다 다른데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 높이가 고정되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일립시스를 적용해서 점점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냥 밑으로 그냥 div 박스가 좀 커지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깨지는 UI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웹 폰트로 폰트를 고정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가 파편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의 폰트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적화만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최적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상진 님이 발표하신 자료가 완전 바이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잘 돼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최저가를 안 시키면 지금 공교롭게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권, 중국어, 한글, 일본어 순으로 폰트 용량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에 중국어 저 80메가를 다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저가를 안 시키면요. 네, 뭐 대충 그 비율 맞춰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랭 어트리뷰트는 이제 선택 어트리뷰트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하고 협업하면서 마크업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요령도 필요하고요. 웹폰트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디바이스별 폰트를 고정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국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른 폰트로 서빙을 해야 되겠죠. 페이지가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능 테스트하기도 바쁜데 저 UI 테스트는 또 언제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자동화를 생각하게 되죠. 이 자동화를 뭐로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E2E 테스트가 유저 단에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사이프레스를 사용했고요. 지금 사실 바로 옆에서 E2E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만 할게요. 이 사이프레스는 크롬 브라우저나 이제 일렉트론 같은 거를 사용하고요. 돔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제 테스트 코드는 돔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는 유저가 실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테스트가 돼요. 클릭이나 스크롤, 드래그 같은 것도 되고요. 뭐 스크린샷도 제공하고 동영상 녹화 기록도 제공하는데 유료 기능도 있습니다. 일단은 동작하는 거 이거 사이프레스 공홈에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프레스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마치 유저가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철저하게 UI 관점에서만 이 사이프레스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이프레스에서 마찬가지로 해상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해상도 뭐 미리 정의된 프리셋도 있고요. 직접 위스랑 헤이트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 설정은 랭 어트리뷰트를 주는 걸로 할 겁니다. 사실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이프레스가 크롬이랑 일렉트론 두 개로 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렉트론도 아까 산세리프가 브라우저의 폰트셋을 따른다고 했는데 일렉트론으로 하면은 동작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사실 폰트를 직접 주입하는 코드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폰트를 직접 주입하는 것까지는 만들지 못했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면 좀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산세리프로 설정해놓고 언어만 바꾸는 형태로 했습니다. 해상도를 지정하는 거는 저기 set viewport라는 사이프레스 API가 있습니다. 저걸로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고요. 언어를 지정할 때는 HTML 태그에 랭에 붙여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를 직접 주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검출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일 때 저 메뉴바가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어일 때는 로그아웃이 밑으로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 사이프레스에 is hidden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검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클라이언트 렉트 오버플로우라고 써놨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는 게 훨씬 간단할 것 같은데 저기 프로필과 로그아웃의 끝에 E와 T가 잘려 있죠. 저 위스를 정해놔서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엘리먼트의 offset width와
스크롤 위스로 쉽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옵셋 위스는 보더를 포함한 엘리먼트의 보여지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스크롤 위스는 컨텐츠, 문장에 써 있는 저 컨텐츠 영역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지게 되면은 뭐가 잘려 있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러블, 완전 1픽셀의 마법인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저기가 약간 컨텐츠 영역이 커가지고 일본어 쪽에만 스크롤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뭐 잡아내면 좋은 거니까 아주 쉽게 이지 스크롤러블 라는 API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스케일러블 레이아웃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아까 이런 UI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깨지지 않는 UI를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다 좋은데 메뉴에서는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가끔 저렇게 표시되면 안 되는 그 엘리먼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UI상으로 깨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찾아내기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는 제 컨셉인데 트레이닝이라고 딥러닝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룰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언어 하나를 지정해서 기본 언어 페이지 하나만 사람이 눈으로 보고요. 거기에 있는 엘리먼트의 높이나 위스나 헤이트 같은 거를 다 저장해 놓고 나머지 언어와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무 엘리먼트들을 못 보셨으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저 마지막에 보이는 베이스드 밸류에 저장한 게 트레이닝입니다. 위스와 하이트와 클라이언트 탑을 저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탑이 다르면은 에러가 나겠죠. 탑이 지금 다 로그아웃이 밑에 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에러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올려놓은 그 예제 코드에 이미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게 사이프레스가 켜진 화면이고요. 크롬이냐 일렉트론이냐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크롬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막 테스트하면서 지금 에러들을 막 검출하고 있어요. 좀 멈추면 보고 싶은데 네, 다 멈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이프레스 장점 중 하나가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잘 된 것과 안 된 것들을 한국어 같은 경우에 잘 그려졌으니까 통과가 되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 잘 안 그려져서 통과가 안 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